인플레이션 통제에 미 연준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확실성이 사실 지금 금융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은 인플레가 이슈인 겁니다. 그렇죠. 재정정책은 앞으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거고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모신 분은 제로 이코노미 책의 저자시죠. 그리고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이신 조영무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한 1년 만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참 그때는 사실 그나마 주식시장이 참 좋을 때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당히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네. 일단 현재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파월 의장 이제 연준에서 긴축을 좀 강력하게 할 것이다. 빅스텝을 밟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 폴 볼커를 요즘 자꾸 언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막 나스닥이라든가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통화 정책이 중요한 화두인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올리기는 올릴 텐데 어느 만큼 올릴지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그와 관련해서 미 연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라던가 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좀 바뀌거나 내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매파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것은 결국은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미 연준으로 하여금 상당히 곤혹스럽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당황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왜 우리 연준 같은 경우는 되게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서 시장을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폴 볼커 같은 경우는 뭐 진짜 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많은 희생을 시키는 가운데서도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아주 강력한 어떤 뭐라고요? 매파? 하고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파월 의장이 폴 볼커가 될 정도로 뭔가 시장 분위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혹은 그럴 의지가 정말로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찍는 날짜는 4월 25일인데 4월 23일자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아티클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아티클의 내용도 그렇지만 제목 자체가 미 연준인 페드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정적이면서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그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통제에 미 연준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의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미 연준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입니다.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미국만은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죠. 네. 미국은 가장 최근 물가 상승률이 3월 기준으로 8.5%가 나왔고 유로존은 7.5, 영국은 7%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 유가와 같은 에너지 가격이라던가 또는 식량 가격의 상승세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반란해 보았을 때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났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제외를 하고 나면 사실은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은 한 3%대 정도로 거의 절반 이상 떨어집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요인들을 제외를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한 6%대 정도가 나와요. 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지금 미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단순히 석유 가격이라던가 몇 가지 곡물 가격, 광물 가격 몇 가지 인상이나 상승 때문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품목에서 광범위하게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에 통화 긴축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게 되었을 경우에 당장의 물가 상승률이 문제가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마디로 경제 주체들이 예상하는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높아질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대응을 해서 경제 주체들이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나 기업들은 자신들이 파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높은데 물건 가격이 더 올라가거나 임금이 더 올라가면서 앞으로 직면하게 되는 물건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 둔화라고 하는 값비싼 코스트를 치르면서도 통화 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요인들이 에너지 가격이나 곡물 가격과 같은 비용 상승 측면이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지 지금 확신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나 곡물 가격 이외에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플레 압력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미 연준은 지금 계속해서 통화 긴축을 가속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인플레이션을 쉽게 잡을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금융시장에서 그리고 미 연준 안에서도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적절한 금리 인상 수준이 어느 정도냐, 어디까지 언제까지 금리를 올려야 되는가와 관련을 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 자체는 예상이 되고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악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끝인가? 앞으로 스탠스가 또 변하려나? 미 연준이 앞으로 더 공격적인 그런 발언을 내놓지는 않으려나? 그러한 불확실성이 사실 지금 금융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또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금리와 관련해서는 좀 어렵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중립금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중립금리에 대해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중립이라고 하는 말처럼 뉴트럴이죠. 그러니까 어떤 금리 수준이 물가든 아니면은 실업률이든 그 나라 경제 성장률이든 한마디로 뭐 경기를 저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속화시키지도 않고 물가 상승률을 더 부추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디플레 압력을 유발시키지도 않는 그러한 수준의 딱 적정한 금리 수준을 중립금리라고 부릅니다. 딱 고정화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지금 경기, 실업률, 물가 이런 변수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변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중립금리는 매 순간 변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중립금리는 저희가 이렇게 뭐 조금 전에도 미국의 정책금리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회사채 금리, 미국에서는 미국채 금리 이러한 금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명목금리예요. 근데 중립금리 개념은 경제학에서는 실질금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물가 상승률의 효과를 제외를 하고 난 부분을 실질금리라고 하는데 이 실질금리를 기준으로 중립금리를 산출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 순간 변하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결정해야 되는 명목 정책금리나 명목 시중금리만을 가지고 지금이 적정한 중립금리 수준인가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매 순간 변화하고 있고 물가의 효과까지도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안에서도 미국의 적정한 중립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렇죠. 실질 금리 기준으로 중립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려면 미 연준은 명목금리 기준으로 정책금리를 어느 만큼 올려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그것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그 시장에서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것은 중립금리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건가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사실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주로 미국의 정책금리였기 때문에 미 연준이 어느 만큼 금리를 올릴 것인가 하는 기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더 직접 와닿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4월이고
미국의 FOMC는 5월에도 있고 6월에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미 연준이 앞으로 어느 만큼 금리를 올릴 거와 관련해서 기대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베이비 스텝이라고 부르는 가장 작은 폭의 미 연준의 금리 조정 폭은 25bp라고 하는 0.25%포인트죠. 네. 근데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빅 스텝이라고 해서 미 연준이 한 번에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패드와치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은 미국의 정책금리 수준을 대상으로 해서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금융상품을 거래를 하거든요. 네. 이 금융상품 가격에는 사실은 결국은 금융시장에 있는 참가자들, 경제 주체들의 미국 정책금리에 대한 예상의 수준이 녹아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경제 주체들은 앞으로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어느 만큼 언제까지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은 걸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 패드와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패드와치 숫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확인한 지금 마지막 숫자 기준으로 다음번에 미 연준이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95%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FOMC 다음번 회의까지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85% 확률로 어느 만큼으로 보고 있냐면은 1에서 1.25%포인트를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사실은 풀어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미 연준이 1에서 1.25%포인트 금리를 올릴 확률을 지금 85% 이상으로 지금 금리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음번에 0.5 올리고 그 다음에 0.5를 올려도 1%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준이라고 하면 뭐냐면 두 번 중에서 한 번은 0.5인데 나머지 한 번은 0.75%포인트로 빅 스텝을 넘어서는 더 큰 폭으로 올릴 확률을 지금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식의 기대의 변화가 불과 1, 2주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최근의 인플레 환경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미 연준에서 느끼고 있는 프레셔가 그만큼 강하고 금융시장에서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확률에 대한 예상치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뭐 아무리 물가 상승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은 실질 금리 수준 기준으로 물가 상승 효과를 배제를 한 나머지 금리 수준으로서도 미국의 그 실질 금리 내지 실질 정책 금리는 상당폭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당초 저희도 예상을 하기로는 한 내년 중반 네. 정도까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준을 한 3% 정도 수준은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패드와치 기준으로 지금의 금융시장의 기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내년 중반까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확률이 가장 높은 확률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금리 수준이 3.5%, 3% 중반 정도예요. 결국은 최근 들어서 금리 상승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그 금리의 상단도 계속해서 지금 금융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자꾸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 이게 가장 시장에 겁내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2.5%가 됐든 3%가 됐든 미 연준이 뭐 올해 말이든 내년 중반이든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딱 형성이 되게 되면 금융시장은 그것을 프라이싱에 반영을 해서 뭐 재빨리 조정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새로운 뉴스에 반응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긍정적인 뉴스라고 한다면은 뭐 상승하거나 회복 기저를 보거나 그럴 수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특히 인플레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미 연준이 당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일각에서는 미 연준이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것 같고 더 빨리 올릴 것 같은데 그것이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지 아직까지도 그 기대가 픽스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악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준은 또 말 바꾸기를 할 수 있다. 네. 그거라고 할 수 왜냐하면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뭐 충분히 이건 공급단의 문제고 네. 우리는 이걸 뭐 해결할 능력이 있다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바로 1월달 들어서면서 이제 바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연준은 자신 있어 하잖아요. 말로는. 네. 우리는 어쨌든 해결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네. 근데 통용되는 이야기는 연준에 맞서지 말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연준은 결국 승리한다. 네네. 그럼 우리가 지금 연준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연준의 말을 믿고 그거에 따르는 어떤 투자 행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준은 실패할 거라고 보고 거기에 맞는 투자 행동을 할 것이냐, 이게 참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 연준에 맞서지 말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정책 당국의 힘을 인정을 해라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미 연준이 지금 당황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 연준의 스탠스는 앞으로 계속 변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최근에 공개된 FOMC 자료가 3월 FOMC 자료인데요. 네. 분기에 한 번씩 미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그 보우팅 라이트라고 하죠. 투표권을 가진 이사들과 그렇지 않은 이사들까지 포함을 해서 미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물어보냐면은 뭐 올해 그리고 내년 앞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떨 거냐, 물가 상승은 어떨 것 같으냐, 실업률은 어떨 것 같으냐, 그리고 그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매 연말 기준으로 적정한 미국의 정책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 것 같으냐를 물어봅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가 흔히 자주 듣게 되는 점도표예요. 그래서 뭐 올해 말 기준으로 내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적정한 정책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라고 레벨별로 뭐 몇 명의 이사가 찍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점도표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 점도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3월 FOMC 서베이 조사 결과, 정확하게는 프로젝션 머티리얼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그 미 연준 이사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미국의 장기 적정금리 수준은 2.4%였어요. 눈에 띄는 것은 12월에 나왔을 때는 그게 2.5였습니다. 확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2.5였다가 2.4로 도리어 떨어진 거죠. 0.5. 2.5에서 2.4로. 12월에는 2.5였다가 2.4로 떨어진 거예요. 1.5로 들어가지고. 그것은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하니까 우리가 급하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어. 그것은 사실은 올해와 내년의 점도표에 나옵니다. 네. 하지만 롱런, 장기로 보았을 때 미국의 적정한 정책금리 수준을 2.5라고 지난해 12월에 했다가 올해 3월에 2.4라고 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이 지나고 나서 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도리어 둔화될 수 있어. 그게 우리는 걱정돼.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의 정책금리 수준은 2.5보다 2.4로 조금 낮춰보는 게 좋겠어라고 하는 걸로 저는 사실은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겠지만 긴축 통화 정책 때문에 미국 경제가 받는 부담을 불가피할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미 연준은 3월 FOMC 자료에서 2.4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러한 그 금리 상단에 대해서 지금 금융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3.5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중립금리라던가 장기 정책금리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까지도 미 연준이 급하게 빠르게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이 긴축 속도가 빠르냐면은 이것도 한번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가장 직전에 가장 앞에 통화긴축 사이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통화긴축 사이클이죠. 네. 이름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3년 5월쯤에 갑자기 당시 미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뜬금없었죠. 의회와의 그 청문회 그 회의에서 좀 그동안 풀었었던 이 양적 완화의 규모를 줄여야 될지도 모르겠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때부터 회자되기 시작했던 말이 테이퍼링이에요. 그렇죠. 수도꼭지를 잠근다. 그래서 물줄기를 가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였던 거죠. 그 이후에 2013년 5월에 버냉키 의장이 그 말을 하면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지기 시작하고 금시행이 출렁거렸죠. 실제로 양적 완화 규모의 축소 테이퍼링이 시작된 것은 2014년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금리 인상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뒤인 2015년 말에 가서야 12월에 가서야 이루어졌어요.
2015년, 16년, 17년, 18년, 4년에 걸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의 이러한 통화 정책의 선회, 한마디로 양적 완화, 규모의 축소,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우리가 경험한 직전 통화 긴축 사이클에서는 40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번 통화 긴축 사이클에서는 양적 완화 규모의 축소 테이퍼링,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상, 그리고 첫 번째 양적 긴축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8개월밖에 안 걸릴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만큼 직전 통화 긴축 사이클에 비해서 이번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사이클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받게 될 부담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2013년도에 어떤 그런 그 테이퍼링에 대한 스타트 부분,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금리 인상했던 시기,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도 주식시장은 결국 결국에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상승했었죠. 이렇게 예, 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다. 유동성의 규모 자체도 다르고 확 그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게 이렇게 과격하게 했을 때 경제 둔화 이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때와 지금 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결국은 그냥 좀 거칠긴 하지만 그래도 우려 속에 같은 어떤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통화 긴축의 속도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직면하고 있는 환경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때는 인플레가 이슈는 아니었죠. 도리어 지속적으로 오르는 주가, 주택 가격과 같은 자산 시장의 이러한 불안정성 내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도 되나? 풀린 유동성의 규모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인플레가 이슈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경험했던 인플레와도 상당히 다른 것이 경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의 물건이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생기는 수요 견인 인플레가 아니라 뭐 국제 유가, 뭐 철광석, 석탄 가격, 국제 곡물 가격 이러한 것들이 올라서 생기는 비용 인상, 비용으로 인한 상승, 인플레라고 하는 점이 다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중앙은행으로서도 상당히 대응하기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차이점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저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그래 인플레 압력이 심한데 비용 측면이고 그리고 통화당국은 통화 긴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경기는 둔화될 거고 이미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지난해 가을부터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이미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을 사실은 종합을 해보면 결과는 아주 높은 물가 상승세 속에 경기 둔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아직까지는 저희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스태그플레이션은 명확한 정의는 없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 썼던 것도 경제학자가 아니고 영국의 정치인입니다. 나중에 재무장관이 되긴 하셨지만 뭐 당시에도 정책 당국이 대응하기 아주 곤란했었던 상황.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을 그냥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몇 % 이상이고 경제 성장률이 어느 만큼 떨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비용 상승 스태그플레이션의 예가 1, 2차 오일 쇼크고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글로벌 세계 물가 상승률은 10%대 중반까지 올라갔었고요. 네. 그리고 단기적이긴 하지만은 미국 경제는 역성장도 기록을 했었고 세계 경제도 거의 0%대의 경제 성장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가긴 했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세계 물가 상승률이 뭐 그만큼까지 높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10%를 넘어갈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역성장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은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과 유사하고 스태그플레이션 프레셔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까지 가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그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 정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도 과거 오일 쇼크 당시에도
경기를 희생시켜 가면서 그로 인해 아주 비싼 코스트를 우리는 감내하겠어라고 하면서 미 연준의 폴 볼커 당시 의장이 미국 정책금을 19%까지 올렸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유사한 통화 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국내 경기도 그렇고 미국 경기도 그렇고 통화 정책의 스탠스는 적어도 올해 내년까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긴축. 예. 왜냐하면은 물가라고 하는 것이 미국 안에서도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인플레, 물가 상승, 그로 인한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경제 고통이 커지게 되고요. 특히 최근처럼 안 쓸 수 없고 반드시 써야 되는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경제 고통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긴축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재정 정책이라고 봅니다. 재정 정책은 앞으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어느 만큼 확장적인 기조로 가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 앞선 과거 오일 쇼크 때에도 미국은 금리를 19%까지 올릴 정도로 아주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을 펴서 물가를 잡았지만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정부 돈을 많이 쓰는 방식보다는 감세를 많이 했습니다. 감세를 통해서. 감세를 많이 했었어요. 그것은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당시에는 미국 정부가 재정 여력이 있었거든요. 당시의 데이터를 보면은 당시 GDP 대비 미국의 그 재정 적자 비율은 2%대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15%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 정책은 긴축 기조로 갈 텐데 경제가 너무 둔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재정 정책밖에 없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국가 부채, 그리고 재정 적자, 그리고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그렇지 않아도 오르고 있는 물가 상승을 더 자극하면 어쩌지 하는 우려가 지금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정부가 그럼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쓰겠어라고 공격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몇십조 추경 뭐 이야기가 나왔다가 뭐 그 규모가 줄어든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추경의 규모보다도 앞으로는 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정부가 돈을 많이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 정책을 어느 만큼 효율적으로 쓰는가에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제고 효과가 높거나 또는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이 어느 만큼 정부가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돈을 투입하는가가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연준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파월 의장의 폴 볼커에 대한 언급, 그리고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만 하는 어떤 상황, 이것은 그냥 정치적 의지의 표현, 수사 표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앞으로 상당한 우리 빅스텝으로 표현하는 어떤 금리 인상이 됐든 긴축, 이게 기다릴 수밖에 없고 우리 주식시장 같은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큰 요동을 칠, 지금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제가 그 기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에라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8% 중반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의 부담도 줄어들고 미 연준 인사들이 이제 뭐 이 정도로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되겠어라고 하는 어쩌면 픽스되거나 안정적인 코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기대도 고착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설령 그러한 금리의 상단이 뭐 3%, 3.5% 이렇게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예정된 수순대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저는 그것은 추가적인 악재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경험했던 직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보면 2015년에 한 번, 2016년에 한 번, 2017년에 세 번, 2018년에 네 번.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은 점점 가속화되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겪었느냐. 물론
2018년 봄과 가을쯤에 출렁거림이 있긴 했었지만 그 4년을 놓고 보면 사실 미국의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까지 어느 상단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것 같아. 그러한 기대가 형성되면 저는 그것으로 어쩌면 추가적인 악재가 끝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그 기대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러한 기대가 형성되고 나서 그 이후에 도리어 이제 안정화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뉴스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많은 그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013년 혹은 2015년의 어떤 긴축과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와 같은 현상이 주식시장에도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 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네. 단지 거기에 변수는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을 빅스텝을 몇 번 하더라도 잡혔어. 인플레이션이 잡혔어. 정점을 찍었어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은 계속 그런 호재로 가는 거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 인플레이션을 연준은 결국 못 잡을 거야라는 생각이 더 퍼지는 경우에는 이게 그때 가서는 악재로 돌변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도 진행자께서 연준은 못 잡을 거야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못 잡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없이 계속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올려? 그러면은 다시 올린다고? 그럼 어느 만큼까지, 언제까지? 그러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한은 금융시장이 느끼는 부담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금 오늘 시간 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상황이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석유 가격이 잡히거나 곡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혀 안 잡혀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인플레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 그리고 가깝게는 그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을 또 이렇게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식의 뉴스들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러한 뉴스들을 보고서 불안감을 느낀 경제 주체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면서 앞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거나 되게 심해질 것 같아. 그럼 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야지.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났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 요즘 그 식품주들 원가를 그 가격에 전이시킬 수 있다면 그 오히려 호재다 해가지고 주가 상승하잖아요. 네. 그냥 단순히 그 산업이나 그 기업을 봤을 때 이게 호재지만 전체 주식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은 악재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이 심해지게 되면 아무리 임금을 올리더라도 명목 임금은 오르지만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사실 실질 소득은 많이 안 늘거나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것은 결국은 소비나 경기의 부담 요인,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 자체가 경기를 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주요 타겟으로 깊이 봐야 되는지 이제 좀 이렇게 명확하게 좀 그 시야가 넓혀진 것 같네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